자, 그럼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법상 지금 현재 교육제도가 4가지가 있죠. 종류가.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조원은 실무에 나가기 전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있어요. 이건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이 있죠. 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교육제도가 4가지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주의해야 되죠. 그럼 실무교육 실시 권한은 현재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데 둘로 나눠서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될 자가 있고요. 고용신고하기 전에 받아야 될 자가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등록 전에는 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냐?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인. 그다음 법인의 경우는 누가 받아야 돼요? 임원, 사원이죠. 그다음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일단 등록 전에 받아야 될 자들이고 고용신고하기 전에는 우리 소속공사죠. 소공사가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실무교육 대신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는 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무수습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 실무교육을 언제까지 이들이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등록하기 전, 고용신고 전 1년 내 이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받는 겁니다. 고용 전, 등록 전 1년 내.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해버립니다. 폐업신고 1년 내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됐습니다.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이거 소공으로 다시 근무합니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크로스로 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크로스. 소공으로 재직을 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하고 1년 내 소공으로 갑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가는 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왜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면제해 주냐? 실무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또는 직업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재고용 시에는 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시간 암기하고 있죠. 2832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4일을 교육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온라인 교육이고 3일은 집합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832로 기억하시고요.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은 일단 시도지사의 권한 맞아요. 맞는데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등록관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데 누가 대상입니까? 중개보조원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일단 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말해요. 그겁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맞죠? 직무교육 실시권은 시도지사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틀렸어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권한이 있고 등록청도 있으니까 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틀렸잖아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걸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나와주는 게 맞고요. 그럼 언제까지 받으느냐? 당연히 고용신고 전 1년 내 이수해야 되죠? 1년 내 이수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됩니다. 1년 내 재고용되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는 거죠. 1년이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왜 그러냐면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내용이 직업윤리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 내 재고용 시간은 면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반나절이라고 했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돼 있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자, 그래서 직무교육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도 실시권한이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있고요. 연수교육은 이건 누가 받아야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죠. 그럼 중개보조원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이거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죠? 네. 2년마다 받는 거예요. 2년마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고 연수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한다.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통지해준다고 그랬죠?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개업을 하시면요. 한 2년 정도 돼갈 쯤에 협회에서 문자가 날라올 거예요. 연수교육 받아라 하고. 이거. 자, 그래서 이건 2대2다.
그 점 이해하시고. 우리 이제 2개월 다 나왔거든요. 2개월이 법인의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해소해야 되죠? 몇 개월 내? 2개월 내. 안 하면? 임원 결격을 2월 내에 해소 안 하면? 필취. 법인의 결격이죠? 필취. 근데 고용인인자 결격사유에 해당됐거든요. 소공이나 보조원이 해소해야 되죠? 몇 개월? 2개월. 안 하면? 업무정지. 고용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서 하면 업무정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2개월 다 나온 겁니다. 연수교육에서 2개월이 나왔죠? 자, 그럼 연수교육의 내용은 이건 보수교육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라든가 또는 중개 및 경영실무 또는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틀로 기억하라고 했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되어 있다. 그래서 12, 16이다. 그래서 숫자가 직무교육은 3, 4요. 3, 4는 12죠. 12 더하기 16은 28, 28, 3이에요. 그래서 간격은 일단 4시간 간격입니다. 자, 그래서 연수교육 받고요. 근데 이 연수교육은 제재가 있죠.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안 받아버리면 이건 제재 없어요. 근데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제재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세다고 그랬죠,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이거 누가 부가징수한다? 시도지사죠.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되게 세죠? 되게 셉니다. 자, 다음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인데 이거는 세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교육은 일단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이 셋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공 등에 대하여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예요. 그럼 지금까지 교육은 모두 필수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거는 임의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개공 등이란 말이 마지막 등장했는데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업공사 등으로서 이거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이나 임원 사원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사자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OX. O. 할 수 있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만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점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사고 예방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성을 띠고 있으니까 대상자한테 먼저 통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거든요? 언제까지 해주면 된다? 10일 전이죠. 그래서 교육의 일시, 장소,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10일짜리가 우리말이에요. 사교협회 종료 통보죠. 사, 교, 협회, 종료 통보. 사교, 교. 사고 예방교육 통지가 10일 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근데 이제 이 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죠, 지금. 그래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하는 놈한테 주는 거라고요?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요?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제 감 잡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교육을 이거를 갖다가 시도별로 시행되면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요? 국장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거 교육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요. 그럼 교육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교육 목적이라든가 교육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과목이라든가 또는 교육 시간,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수강료까지 들어가고 있죠. 수강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여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 두시고.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한 내용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뭐 쉽게 맞출 겁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럼 이제 업무 위탁으로 넘어갈까요?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건데 이거는 우리 법 45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에요. 이 셋은 그 업무의 일부를 우리 협회는 당연히 위탁받을 수 있죠.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통령령에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대통령이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탁받을 수 있는 위탁된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거든요. 그럼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에 관하니까 시도지사가 교육 업무를 우리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학과 설치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도 있죠.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이나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현재 협회와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 업무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험 시행이 지금 위탁돼 있죠. 그럼 시험 시행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자가 시험에 관한 업무를 우리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비관에 위탁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산업인력공단이죠. 여기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당연히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업무를 이렇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보에다가 고시할 사항입니다.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모두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교육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 업무를 아무데나 위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요, 이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은 과목별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확보해 줘야 되고요. 나아가 강의실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죠. 면적은 몇 제곱미터? 5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강사 확보 요건이 있죠. 강사 확보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는 바로 강사 확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이에요. 그들은 경력이 2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경력 몇 년이라고요? 2년. 다음에 전임 강사 몇 년? 2년.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 자격증들 있죠. 공인인계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주택관리사입니다. 전문 자격증들은 몇 년? 3년 경력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 소유자도 3년 경력이 필요하고요. 7급 이상 공무원이었어요. 이자는 경력이 몇 개월? 6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요. 막 별 희한한 곳에 내고 있는데 일단 이거 낸 적은 없지만 감만 잡아둡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강사를 그 경력 요건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요. 나아가 강의실을 1개소 이상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업무 위탁은 감만 잡아두시고요. 이제 포상금으로 넘어갑니다. 포상금. 자, 그럼 우리 법상 이제 포상금 제도인데 이거 신고 고발 대상이 누구냐?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세 사람이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신고고발한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부정 등록을 한 자. 포상금 주죠. 부정 등록. 이 둘은 이거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를 한 자, 양수 대여를 받은 자. 이 세 사람이에요.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받은 자. 이 세 사람이다. 그럼 이 세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발각 전까지 신고 고발해줘야 되죠. 발각된 다음에는 안 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수사기관에 해도 돼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다음에 등록관청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고발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바로 신고고발해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 금지행위를 한 자예요. 이중소속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이 자들 포상금 다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무등록업자, 부정등록자, 증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증 양도대여는 이거는 1년 이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절차입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일단은 지급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급권자가. 등록관청이죠. 그럼 신고 고발해놓고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닙니다. 포상금 달라는 지급 신청서 제출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겁니다.
그럼 등록과청이 신청서 제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 결과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우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 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이 나가죠. 공소 제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기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검찰청에서 검사가 무등록업자 신고를 갖고 수사를 쫙 해봤더니 야가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큰 소리 빵빵 쳤다는 얘기죠, 이거. 처벌하자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것을 공소제기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기소라고 그래요. 근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더니 야가 생계형이에요. 무등록은 맞는데. 그래서 이제 반성임의가 뚜렷하고 초범입니다. 전과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선에서 봐줘버린 거예요.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는 유예기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되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형사재판의 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후일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포상금 회수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재판 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면 바로 포상금이 나갑니다. 일단. 근데 검사의 처분은 이거 말고도요. 뭐 기소중지, 뭐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안 줍니다. 그래서 공소제기가 되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그럼 이제 포상금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급 결정을 하게 돼요. 지급 결정을 하는데 지급 결정하고 이거 몇 달 내에 준다? 1개월 내에 준다. 1개월 내에 지급해요. 그래서 1개월 내에 지급을 한다. 1개월 있죠? 이제 두 번 다 나왔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1개월은 딱 두 번인데 빨리 줘야 되는 게 1개월이다. 하나가 뭐겠어요? 자격증교부. 자격증교부가 1개월이죠? 포상금 지급도 1개월이에요. 근데요, 기억나세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좋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죠, 그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포상금 지급 결정 일단은 1개월 내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된다. 그다음 이제 건당 얼마 줍니까? 50만 원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파라치라고 그랬죠? 무파라치.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니까. 무파라치 얘기는. 무파라치. 일단. 그 다음에 이 건당 50만 원 지급하는데 이 금액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일부를 보조할 수 있죠? 얼마까지? 50%까지.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해야 된다 아니에요? 확실히 하십시오, 이게.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네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먼저 한 자.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주는 거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그럼 이거 균분 지급하죠? 다만 약정이 있으면 약정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럼 약정 지급이 우선이라고요? 균분 지급이 우선이라고요? 예? 약정 지급이 우선이죠, 당연히.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대로 지급해 주고 약정이 없을 때 균분 지급하는 겁니다. 예. 자, 포상금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이거 별거 없는데 이걸 작년에 또 계산 문제를 냈죠. 이거를 뭐 오후 기출문제 하면서 일단은 계산 문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 이 정도 감 잡고요. 넘어가죠. 70페이지. 수수료. 지금 수수료도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 수수료는 명심할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라고 그랬죠, 이거?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종류, 교육자치단체를 빼고 광역자치단체가 뭐라고요?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거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증. 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에 신고필증 이거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증 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응시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있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있죠? 분산 설치 신고 수수료가 있고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는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겁니다. 그럼 응시 수료와 자격증 재교는 관할이 시도죠. 그럼 이거는 시도조례겠네요.
근데 이 네 가지 있잖아요. 등록 신청 수료부터 신고 필증 재규 신청 수료. 이거는 관할이 시군구죠.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감 잡아두고요. 이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예요.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놓다. 등록 신청 수로는 성남시 조례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는 조례가 아니죠. 조례를 정할 수도 없죠.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 뒀어요. 종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예요. 그러니까 종로구와 동격인 게 우리 평택시, 성남시가 동격이죠. 성남시 분당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고요. 그럼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고 있죠. 그럼 응시수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료를 냅니다. 또 자격증 재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위탁했다면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료를 내야 돼요. 우리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응시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나 원칙은 시도조례다.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는 참고하시고요.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업무 위탁, 푸상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9장 공인인증서 협회로 들어갑니다. 자, 이 협회도 지금 매회 출제로 돼 있죠? 그래서 협회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내는데 기분 나쁘면 막 세 문제도 내고 그랬어요. 이거. 그리고 기분이 나빠갖고 엄청 많이 내면 좋겠는데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제도인데 우리 협회가 현재 2개 설립돼 있죠. 그러면 협회 제도. 협회는 우리 개공이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임의 설립주의죠. 설립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2개가 현재 설립이 돼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네요. 그래서 단일협회제가 아니고 복수협회제예요. 그리고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협회 가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임의 가입주의다. 자, 그럼 이 협회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 이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이랬어요. 법인으로 하고. 그럼 협회는 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 당연히 비영리법인이고.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죠.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한 모임단체.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원래 민법이 규율한다고 그랬죠?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 협회 하나의 규정이 없네요. 규정이 없으면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걸 말이에요.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건 우리를 매우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법 규정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협회는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가라는 것은 재량권이 있는 행위라고요? 없는 행위라고요? 예? 인가라는 행위는 재량권이 있는 행위라고요? 없는 행위라고요? 없는 거라고 했죠, 이거? 그러니까 인가 요건을 맞춰서, 협회 설립 요건을 맞춰서 들어왔다 그러면 반드시 인가해줘야 됩니다. 재량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는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인가라는 걸 취하고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행위를 받아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인데 협회는 사법인이게요? 공법인이게요? 사법인이겠죠? 사법인이에요. 공법인은 공사 같은 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법인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그 임원을 임명했거나 정부에서 출자를 했거나 그런 공법인이 되는 거고 협회는 그런 게 아니죠. 사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법인이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근데 사익법인이게요? 공익법인이게요? 공익법인이에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익법인은 그 우리 회사들이 있죠. 상법상 회사들이 사익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이에요.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협회 설립의 절차로 가볼까요? 이 협회 설립의 절차도 아주 잘 묻는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협회 설립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설립을 하자면 법인이니까 설립 준비위원들이 모여야 되죠.
이들을 뭐라 해요? 발기인. 발기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갖고 정관을 작성하는데 법인은 100% 다 정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정관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되는 준칙을 얘기합니다. 협회 회칙이에요. 이때 우리는 정관 작성 발기인 수 제한을 하고 있죠. 몇 명 모여서 작성해야 돼? 300명 이상이죠. 그래서 발기인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이들은 이 정관에다가 모두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정관 작성에는 우리가 요식행위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요식행위. 정관 작성됐어요. 그럼 이제 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엽니다. 이때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계공의 과반수의 의결로 이제 정관을 통과시키는데 이때 창립총회에는 출석해야 되는 계공의 수가 있죠.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 600명 이상이죠. 600명 이상은 출석을 해줘야 되고 이들은 분산 요건 필요하죠. 서울에서만 몇 명?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창립총회, 협회 창립총회 20명 이상은 출석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거 배수로 가자고 했죠? 배수. 300, 600, 120이죠. 600, 120, 6, 1, 2. 그래서 숫자 300, 600, 120으로 기억한다. 그럼 이거 협회 창립총회 왜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라고 그랬느냐? 지금 우리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수가, 개업공인사의 수가 역대 최고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9만 5천 명 중에 서울특별시에서만 약 25%가 모여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에서 창립총회는 100명 이상 출석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휴대폰 가게 없어지면 중개업소 생기고 중개업소 없어져도 휴대폰 가게 생기고 맞죠? 근데 중개업소 넘길 때는 휴대폰 가게 넘기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면적이 돼야 되겠죠. 되는데 휴대폰 가게의 권리금이 가장 짭짤해요.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중개업소 하다가 중개업소에 넘기잖아요. 중개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되는 권리가 휴대폰 가게보다 덜합니다. 우리 송도는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 가게가 이제 중개업소도 대부분 목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떤 중개업소요 넘기면서 1억 받았어요. 휴대폰 가게 넘기면서 1억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그거 주겠다는 사람 넘기려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 300, 600, 120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와 헷갈릴 수 있는 숫자가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이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가입한, 정보만에 가입한 계공의 수가 500 이상이 되죠. 500명 이상이 되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이죠. 5 빼기는 3. 기억나죠, 이거? 근데 이것은 300, 600, 120이에요. 600, 120이다. 이거. 숫자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 철저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봤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에 인가 받아야 되죠? 인가 받고, 그런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3주간 내 설립 등기해야 돼요. 그럼 설립 등기를 하면 협회가 최종적으로 성립합니다. 협회 성립 시기 언제 한다고요? 등기한 때 성립하는 거예요.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등기한 때 성립한다. 자,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였고 이제 조직으로 내려갑니다. 협회 조직이에요. 그럼 이 협회 조직에 대한 부분, 이 협회 조직은 일단은 협회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무조건 둬야 돼요. 사단법인은. 이거 민법 규정에서 총회를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두게 돼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은 협회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총회 의결 사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죠, 이거.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 지체 없이 보고다. 자, 그다음 이제 협회는 주된 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법인이니까. 그다음에 지부가 있고요. 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규정이 예전에 있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죠? 삭제해버렸죠. 근데 두 협회가 전부 다 서울에 있어요, 현재. 하나는 왕십리에 있고 하나는 봉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저 서울에 둔다라는 규정은 삭제했다. 그러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위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부는 시나 도죠. 시나 도에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회는 시군구에. 그래서 기억을 시도, 지부, 시군구, 지회로 기억합니다. 시도, 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뭐. 임의조직이에요. 근데 둔다로 잘 바꿔냅니다. 그럼 협회가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때는 이거 시도의사에 신고하게 돼 있죠. 시도의사에 신고한다. 그러면 이거 사후신고란 얘기네요. 맞죠? 그러면 협회가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의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네요. 이거. 그 다음에 협회가 지회를 시군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후신고다. 날짜는 없네요. 날짜는. 그래서 한이냐 할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신고는 뭐로 기억하자고요? 휴표.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표라고 기억합니다. 휴표 신고는 사전신고죠. 이거. 그래야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물론 할로 바꿔낸 것은 언제 그랬냐면 14회 시험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미묘한 이런 차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부 설치할 때는 시도의사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어요. 한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협회 업무로 내려가 볼까요? 협회 업무인데 이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하나는 고유 업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기관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이것을 수탁 업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탁 업무냐 고유 업무냐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 고유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를 얘기해요.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인데, 우린 그럼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구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탁 업무가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면 남는데 고유 업무 아니에요? 그럼 수탁 업무에 해당하는 게 협회가 현재 교육 업무 위탁돼 있죠. 수탁 업무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은 위탁이 안 돼 있지만은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수탁 업무 맞아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 감독권 없죠. 협회가. 감독권 없죠. 그런 감독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러면 이거 수탁 업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게 수탁 업무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죠, 뭐. 개업공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또 개업공사의 윤리현장, 윤리현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우리 한국공사협회 있죠. 한국공사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한방정보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정보 제공 사업 고유 업무고,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제사업도 하고 있죠. 이것도 고유 업무죠, 공제사업도. 근데 이제 업무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왔다리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71쪽 맨 밑에 협회에 대한 감독이 나오고 있죠. 그럼 감독은 지금 여기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다, 지금? 국장에게 있다.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의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지만, 신고는 이들에게 하지만 이들이 감독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다? 국장에게. 그러니까 국장은 직접 지부 지휘되고 업무 보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소속 공무원을 보내갖고 직접 조사 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소속 공무원은요, 이때 조사 검사 나갈 때 공무원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 있죠. 이거 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이고 조사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감독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이거. 협회가 그럼 국장의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500과 맞죠, 이거? 500만 원과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별도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공제사업 갖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제해놨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협회 공제사업은 이거 협회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인데 이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임의사업입니다. 협회가 해야 되는 업무는 없어요. 다 임의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비영리사업 맞죠? 비영리사업 맞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회 회원 가입을 안 하면 공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을 했을 때 최초로 협회 공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랬죠. 최초 회원 가입비 있다 그랬죠. 그게 얼마라고? 최초 회원 가입비? 50만 원. 50만 원이요. 그리고 공제 1억 가입하면 19만 8천 원인가 낸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69만 8천 원이 원샷 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그래도 되도록이면 보증보험으로 가지 말고 공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 협회 공제가 훨씬 유리해요. 이게.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회원 간 상호 분유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자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아니, 무슨 주전자를 갖고 다녀? 그 손이 그렇게 크면 안 돼. 그래야 살림을 잘하지. 이쁘네.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협회가 공제사업합니다. 공제규정이라는 거 있죠? 공제규정에 이거 재정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공제규정은 공제약관을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협회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보험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상법보호편에 적용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제약관이에요, 약관. 보험약관. 그래서 공제약관입니다. 공제규정을 제정할 승인 받는데, 이거 국장 승인사항이죠?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 공제규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72페이지에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 승인. 동그라미 1번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그 다음에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한 얘기죠, 뭐. 거기서 그 공제금이란 말 있잖아요? 공제금이란 말은 사고 났을 때 공제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게 공제금이고, 공제료 있죠? 공제료는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1억 가입하면 19만 8천 원인가 낸다고 그랬죠? 우리가 내는 돈. 이게 보험료죠, 보험료. 그러니까 이제 공제료가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공제료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공제사고의 발생률이라든가,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책임준비금도 적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공제사업 할 때. 그럼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보유하라는 얘기죠, 이거. 이게 책임준비금인데,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으로 적립을 해줘야 돼요. 10%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협회가 뭐 항공이 지금 20% 적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책임준비금 10% 이상으로 적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공제료 수입액이죠. 맞죠? 근데 이걸 갖다가 협회 총 수입액으로 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따가 그 문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웠나. 그 문제 엄청 틀렸어요. 그 외에서. 이게 협회 총 수입액으로 내는 바람에.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10% 이상으로 적립해줘야 되고,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전용을. 그럼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받아야 되죠? 누구 승인사항이겠어요? 당연히 국장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일단 감 잡고, 이게.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죠? 공제사업 회계는 별도 회계분리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 이런 거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계분리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실적도 공시하게 돼 있죠? 공제사업 운영 실적도 공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시는 회계전후가 종료가 됐거든요. 몇 개월 내에 공시해야 돼요? 3개월. 어디다 해야 되느냐? 협회에서 발행한 신문 잡지 또는 일간신문에 나가야 돼요. 이게 보신이죠? 앞에서 망 또는 신이 있었죠? 전속.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근데 이거는 보 또는 신이에요. 보신. 앤드 협회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홈페이지는 게시해놔야 돼요. 몇 개월 내에 실적 공시하라고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이거 전부 다 3개월 내에 공시해야 되는데, 이건 회사들 대차 대조표 공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적용되면 3개월 내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공제사업 실적은 2017년도 3월 31일까지 나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이다. 우리 3개월 잠깐 기억을 살리고 한번 가볼까요? 3개월짜리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운영규정? 그 컨닝하지 말고. 그럼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암기사항들 할 때마다 이거 암기표 보면 별로 도움 안 돼요. 칠판에서 보면서 머리에 떠올려야 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3개월짜리 기억나는 게 그러면 우리 운영규정 있죠. 운영규정. 거래용사업자 지정 신청 들어왔어요. 지정 받았습니다. 그럼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500과에다 지정 취소할 수 있어요. 3개월 운영규정 거기서 나오고, 또 3개월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휴업.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 3개월 맞죠? 거기서 나오고, 여기 공제사업 실적 공시 몇 개월에 하라고요? 3개월이에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조사검사라고 그랬지, 이거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조사검사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장에게 있겠죠.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회계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죠. 누구한테? 금융감독원장에게.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그러면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다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할 수 있죠.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검사는 불가합니다. 금감원장은.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 장관 요청에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실적 공시를 3개월 내 안 했거나 조사검사에 불응했다. 모두 제재가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뭐. 아, 협회는 그냥 대충 돌려주면 500이에요. 그냥. 유일하게 제재가 협회는 500만 원의 과태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요 조사검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공제사업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운영한다. 자산 상황이 불량하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국장이. 이때 개선 조치로 내릴 수 있는 거 한번 봐두는데,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 예탁기관을 변경해라. 자산의 장부 가격을 변경해라. 나아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이거 나아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손실 처리하라. 이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5회 때 물어봤던 문제였죠.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냈어요. 이게 그때 이제 공제사업 양도가 정답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공제사업 양도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겠어요? 맞죠? 그 빚더미를 누가 떠안아? 근데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변경 이렇게 감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선명령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다음에 재무건전성 기준도 유지하게 돼 있어요. 파산해버리면 안 되죠. 공제가입자라는 중개사고 피해자들의 이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돼요.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일정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이때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있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100% 이상. 100분의 100이 100%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나아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 기준은 전부 다 국토부장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러니까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라고 그랬고요. 그럼 개선명령에 불이행했다. 그래도 이때도 500만 원의 과태료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원이 말이에요.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징계 해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또는 이거 시정도 명할 수 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이게 징계 해임을 요구하나 시정을 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징계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시정 명령 내렸습니다. 이거 이행해야 되죠. 이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과예요. 자, 그래서 그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나오네요.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감독을 하게 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심의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이거 필수기강입니다. 둔다, 기억하시고. 필수기강입니다. 이때 이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거 호선한다고 돼 있죠. 호선이 뭔지 알죠? 위원들끼리 쫙 둘러앉아서 누가 위원장 할래? 손들어. 반장 투표하는 거죠. 이게 호선입니다. 이게 호선이고. 그 다음 이제 부위원장이 있고요.
그럼 위원장이 직무 수행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겠네요? 맞죠? 위원장을 대행하게 돼 있고 위원 이때 위원의 수는 몇 명 이내로 한다고요? 19명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공인인증서 제도에서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예요? 차관. 기억하고 있네. 법무부 차관이 하죠? 법무부 차관이 하는 거죠. 위원장을. 진짜로?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도 무슨 법무부 차관이야 지금.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 차관이에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이니까 이건 국토부 제1차관이 하는 거죠? 또 법무부 차관이라고 또 얼른 적었구만 또. 국토부 제1차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거. 올해 안 낼 거예요 그거. 작년에 낼 게 예상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강할 때 그걸 확실히 정리했죠 그거. 작년 출제했잖아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제1차관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해요.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회 수 있죠? 그 18로 기억했잖아요, 우리가. 이건 19이고. 그러니까 18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니까 이건 19명이다. 정책심의회가 먼저 나왔으니까 18. 이거는 19.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때 성별을 고려하되 이 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이제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때 위원으로 누가 가냐 하면요.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들어가요.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하는 자가 1명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협회 회장 들어간다고 돼 있죠. 협회 회장 들어갑니다. 나아가 협회 이사회에서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때요. 그 마지막에 써 있는데 협회 회장하고 그 협회 임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러면 그들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법률, 회계, 금융보험 종사자 중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느낌 와요? 느낌 안 와요? 와야 정상인데. 이거 나 보면서 막 웃었어요. 아니 이거 감독기관 아니에요. 공제사업. 맞죠? 협회 둔다고 그랬죠?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죠. 위원으로. 그리고 임원들도 들어가고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위원회 위촉을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만 딱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회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이거 입법 예고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확정이 되면서 협회에서 로비 엄청 된 거지 이거.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겠다 이거지. 네 간섭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고 작년에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잖아요. 위원 자격. 여기 지금 위원회 자격에서 제가 이제 뭐 회계, 금융, 보험 등 종사자 중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뭐 소비자 보호원이 있죠? 소비자 보호원에 뭐 임원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으로. 소비자 보호원의 위원직으로 임원직에 있는 사람 또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에서 임원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죠. 그걸 물어봤어요 작년에.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이따 문제 풀어볼 거고 그거는. 그러면 이때 위원회 임기 있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하고 이거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자녀기간으로 하는 거죠? 보궐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데 위원회니까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겠죠?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간사서기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장이 다 정해요. 이건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협회 공제사업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협회는 통상 비중이 하나인데요. 이제 공개사업 쪽은 되도록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쪽을 물어보면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도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쪽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운영인의 출제가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